20세기 가장 파괴적인 갈등 속에서 독일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전례 없는 연구와 혁신 군사 분야를 넘어 나치 정권은 직간접적으로 오늘날까지도 그 범위와 지속성으로 인해 놀라움을 자아내는 혁신들을 일으켰습니다. 인기 음료인 환타는 나치 독일의 무역 금수 조치 이후 코카콜라의 대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대 작전의 핵심 기술인 야간 투시경은 제3제국의 전차와 무기에 처음으로 실용화되었습니다. 현대 산업 제조의 근간이 되는 인트라모듈러 모듈이라는 개념은 군수 생산 최적화를 위해 탐구되었습니다. 문화 및 스포츠 요소조차도 당시에 탄생하거나 제도화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상징이 된 올림픽 성화는 나치 선전기관이 설계한 무대 디자인을 통해 1913년 베를린 올림픽에 도입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슬러 형제 간의 경쟁은 정권의 협력자들, 이 현대 스포츠의 상징인 아디다스와 푸마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권위주의 속에서도 발전이 번성했으며 그 영향력은 제3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Volkswagen Beetle 히틀레어의 미용그리용기로 탄생한 자동차. 1934년 독일 정부 내온 모든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틀레어 내온 오라이스 동간 자동차를 연구하여온 페르디난트 포레우스에게 설계를 이루었습니다. 단순하고 경제적이며 미래움직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같은 해 게우되어온 독일 자동차 협회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까네온 당시 정부원이 기부금을 통한 힘 프로그램을 따라 KDF 와겐이라는 이름을 이어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시원마르게 미만이 가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포레우스와 게우이 팀의 디자인을 다듬었습니다. 1938년 5월 게우되어온 팔레오스 레벤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렸습니다. 히틀레어는 자동차 생산 공장이 고세우기를 놓았습니다. 그 장소는 나중에 볼페우스부를 교란해온 도시 전체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의 공장이 자동차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현대 독일이라는 이념을 홍보하는 데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정부원이 국내에 투영하고자 했던 이미지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민수용 모델은 단종되었습니다. 대신 게우되어온 디자인을 가열양하여 군용 가량을 만들었습니다. 게우 중 하나가 예어레어 제온세온에서 사용된 후륜구동 지폐와 유사한 가량긴 퀴벨바겐이었습니다. 또한 강과 호수를 지원해올 수 있는 수륙 양경 가량긴 수빈바겐도 굴시했습니다. 제온자잉 나이나에 단 한다에도 일반의 판매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대운 사행사내온 군액위 속되었습니다. 수채온 명기 사람들이 민간용 가량기를 미리 구매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고에지온 세온에서 싸우내온 제오시코유세온이었습니다. 전자행기 게웃나세올 다다에 공장계운 예오지온이 영국군이 손에 남았습니다. 게우되어온 공장계를 피하하내온 대신 이미 설계된 모델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우다이부터 훗날 복세우바겐 비테올로 알아리오지게 될 가량기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원이 프로젝트로 탄생했던 이까네운 결국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게우카의 디자인은 수십 년 동안 사용되었으며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었습니다. 호미 엔진 둥개운 모양 게으리고 독특한 선대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제3제국이 위메으로 시작된 비틀레온 결국 민간 운송 수단이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록 게우기배원이 독재 정부용과 지기열되어 있지만 비틀레온 전쟁 이후 더 이상 세운제온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두 배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올림픽 세용과 안 올날까지 살아남은 나치 발명품 1936년 실베올 올림피아에서 자이세우 자이스가 제작한 제올을 이용하여 세용과의 불레을 붙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한 여세용기 집중된 하이스피처를 이용하여 세용과의 불레을 붙였습니다. 게우곳에서 부터 3,000km가 내엄내온 여정이 시작되어 베를린까지 이어지었습니다.
Seonghwa bongsong aidione un Olympic 조직 위회원 장긴 깔디에게세요 나와세웁니다. 게우는 거대 게우리세우 이시게세요 영감에올 받았지만 실리에로네운 존재하지 않하세웁니다. 게우네운 삼체온 삼바액 미용기 네옴네운 사람데울이 가자 일 킬로미테오씩 세ong과레울 운반하도록 예호액하세웁니다. 나치 정부네운 체험부테오 이레울 이미지 캠페인이 일반으로 활용하세웁니다. 고벨세네온 모데온 과정결 녹화하여 라디오로 방송하도록 하세웁니다. Rini ripensutal dohan documenteo rireul vihaeseongwa bongsong gyongroi ilbureul qualyonghaeseubnida. Waisbuleun ke europeo krup, saeseo jejakhaeseubnida. Gangchiolro mandeuleo jiosgo, bibarameul giondil su isneun yon rioreul damaseubnida. Sios beonjai waisbuleul balgineun de sayongdoen geuleun jaiseutsais, wanga jepumio seubnida. Waisbuleun geuriseu, Bulgaria, Yugoseulrabia, Hungary o Seuteoria, Czechoslovakia, Geurigo dogileul tongwahaeseubnida. O Seuteoria seoneun nachi gyongrieva gizbalro huaesbuleul majihaeseubnida. Huaesbuli yeogeongeun silveoli sibilbuteo palveol ililgaji yeogeosneunde, Peuriseu swilgen, Fritz Schilgen. Igiongi jange deuleova seongwadae buleul butio seubnida. Hiteul reoneun geunal gae magsige kamseoghaeseubnida. Swilgeneun devionan undong neun griog daemunianira, jeongweoni veon haneun inmuli imijiva jaleul rioski daemune seontaeg doeo seubnida. Ihengsayi moggeogeun supochuga anyo seubnida. Geudeuli kuguhaesteon geoseun nachi dogili, imijireol godae geuriseu munwawa yonggeol hago. Geumunwai geseun jaroseoi moseubeol boyojuneun geosio seubnida. Geudeuleun jonsegie jojigriog, gueonriog, geurigo dangioleol boyojugosipeo haeseubnida. Manheun saram deuleun geosi piong warobgo kamsinhan hangwirago saengag haeseubnida. Hajiman silieroneun sangjing, kamera. Geurigo midia oreul, hualyong hayo jongweoni mesijireul jompahagibi hanjangsio seubnida. Ay modeun geoseun nachisionjoniol ganghwahagibi hae chimilhaje gehoegduen geosio seubnida. Cheonggubaig samsibyugnionihu, seongwa bongsonggeun modeun olrimpigeseo bambogdoeos seubnida. Birog jongweoni gihoegan mudae hengsaro sijagdoeos jiman. Sigani jinamion seo gongsig geogin olrimpig yisigi ilbuga도eos seubnida. 레짐 스니커즈, 아디다스와 푸마의 진짜 이야기. 1930년대 아돌프와 루돌프 다슬러 형제는 독일 헤르초게나우라흐에 운동화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운영하는 가족 사업으로 운동화를 생산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 아돌프 다슬러는 미국 선수 제시 오웬스가 자신의 운동화를 신고 경기에 출전하도록 주선했습니다. 오웬스는 여러 메달을 획득하며 공장의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회사는 나치 정권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많은 독일 기업들처럼 군수품도 생산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사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모두 나치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들의 공장은 전쟁 중에도 계속 운영되어 군용 부츠와 기타 물품을 생산했습니다. 군과의 협력은 그들의 일상 업무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한창일 때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아돌프와 루돌프의 관계는 파탄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며 각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돌프는 아디다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과 이름에 첫 글자를 따서 새 회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같은 도시에 머물며 자신의 공장을 세웠습니다. 루돌프는 강을 건너 다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루다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푸마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또한 운동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두 브랜드는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같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형제 간의 불화로 이웃들조차 갈라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디다스와 푸마는 세계 최대 스포츠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브랜드의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두 회사가
아직 같은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6년 제시 오웬스가 신었던 운동화는 두 브랜드가 존재하기 전 두 회사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슬러 공장이 이후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초창기 아디다스와 푸마는 모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두 회사는 인맥, 경험,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모델을 활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 기반은 정권 시절과 동일했습니다. 나중에 과거와 거리를 두기는 했지만 두 브랜드는 같은 배경, 즉 전쟁 중 당시 산업 시스템에 편입되었던 정부 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두 브랜드는 평생의 라이벌로 여겨지지만 그 이야기는 공장, 아이디어, 그리고 운동화를 함께했던 두 형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나치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Kuncheo'y sontop, 전쟁을 박은 이려도구 1939년 독일 이사계로 하루 태우 군체오네온 신세 장골이 걸저를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관했습니다. 교는 비오이 관 안에 강철관을 삽입하여 치유되는 동간 비오를 단단히 고정하였습니다. 교레온 다음이 계엄속 막대를 손상된 비오이 중간계 직접 삽입했습니다. 교전에는 대토골이나 경골이 부려졌을 때 가장 해운한 방법은 미역주 동간 환자를 누베어 있게 한 후 도류래와 큐를 이용하여 비오를 늘리는 지었습니다. 이 방법은 항상 효과가 있는 지어세운 아니었고 환자가 다시 지을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지어렸습니다. 군체오가 제안한 모세를 이용하여 부려진 비오를 안쪽에 세워 고정했습니다. 이 모세는 비오가 움직이지 않도록 했고 환자를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 않고도 몸이 다시 붙도록 했습니다. 이 정관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디자인은 간단했습니다. 양쪽 곁에 세울 rit이 있는 계엄 속 막대를 작은 수술 지혈가의 부위에 삽입했습니다. 이사대울레온 대옥수 도구를 사용하여 부려진 비오 안에 이 막대를 내어고 지지다에 예옥하려 하도록 되었습니다. 군체오네온 자신이 발명품을 간병 외원에 세우세운 보였지만 제 의문에는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만해온 이사대울레온 여전히 비오네온 존대우리지 않고 교대로 되어야만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류나에 얼마 지나지 않아 교이 기술레온 이제온에 사용되었던 제os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제os이 정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온 부상병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걸절된 사람들은 미역주 안에 다시 일었을 수 있었는데 당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못이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발명품이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 이사대울이 개우 결과를 보고 이 기술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골수강내 정기운 독일 오해지역에 세워도 네올리 세우게 되었습니다. 군체오의 모델은 이후 개발된 여러 유사 장치 기반이 되었습니다. 개우 이후로 골절 수술레온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환자를 몇 동안 침상에 누워 있게 하거나 몸이 절반을 고정하는 깁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우기 이 방법은 합병 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상자가 되어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세어 감염, 하혈증, 개운 유그량 감소,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이 모든 제os이 이 발명품을 예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까지 하게 했습니다. 전쟁 중에 만들어지었지만 군체에서 밝혀내온 무기도 가량도 레이디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 대역분의 수천 명이 부상당한 독일 병사들이 무력화되지 않고 전세원으로 복귀하거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였습니다. 바비오의 계엄 속 막대를 삽입한다는 발상계운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온이 이어대온 방법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뿐만 아니라 분자행 이후 다른 나라의 민간 방역회원에 세워도 네올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술이 바뀌었지만 기본 개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군체오가 발명한 모세온 현재 내부 고정술로 알려진 방법이 치료되었습니다. 개우의 발명계운 현대 골절 치료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Bayong sa deuli huebog sogdoreul nopigi bihan hegiol kegiuro si jagduen geosi geolgug ilban yihage keun junjoneul gajioba seobnida. Aneun sarameun geoi eobs jiman, ihue gijogin baljoneun nachidogili simjangbue isneun susul sileseo si jagdoeo seobnida. V1과 라이헨베르크. 비행폭탄에서 자살 유인 미사일까지 V1의 기원은 유용한 엔진이 등장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용한 엔진이 없었다면 아무도 비행폭탄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을 것이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모든 것을 결정지은 것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저렴한 엔진이었습니다. 이 개발은 1927년과 1928년에 폴 슈미트라는 공기역학 전문가가 펄스 엔진을 구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그런 영감을 받았다면 아이디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슬랫이 달린 격자가 입구에서 열리고 닫히는 튜브, 그리고 가솔린을 분사하는 시스템과 점화 플러그가 있는 튜브였습니다. 이 엔진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시속 300km 미만의 속도에서는 스스로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 비행기처럼 정지 상태에서 시동을 걸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가속이나 감속이 불가능했습니다. 고정된 속도로 작동하여 시속 300km에서 최대 속도까지 스스로 상승했습니다. 이상적인 속도에 도달하면 속도를 변경하지 않고 그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2000m 이상에서는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압축되기 시작하고 엔진이 고장나기 때문입니다. 비행 후 30분에서 45분이 지나면 밸브가 타거나 손상되어 항공기의 엔진이 꺼졌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독창적인 추진 방식이었지만 일반 항공에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1934년 슈미트 교수는 이러한 엔진이 공중 어뢰의 동력권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직접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듯합니다. 1938년 독일 항공성은 제트 엔진 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슈미트가 설계한 것과 같은 엔진 제작을 아르거스 R-4에 의뢰했습니다. 아르거스는 약 300kg의 추력을 내는 엔진을 생산하여 항공성에 전달했습니다. 항공성은 엔진을 시험하고 분석한 후 이미 군이 페네민대에서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군도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여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젤로 피에세렐 새 설계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1941년 말 수석 엔지니어 루소 루서는 몇 가지 스케치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검토한 후 1942년 6월 19일 비행 폭탄 개발을 승인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이 폭탄에 플락치엘게라트 76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대공포의 연습 표적처럼 들렸습니다. 피젤로는 자신의 모든 모델에 P103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국 남부에서는 이 폭탄을 두들버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아르거스 R-4가 엔진 제작을 의뢰받았고, 로켓과 연료 전문 기업인 월터사가 이 폭탄을 하늘로 발사하는 방법을 찾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지상에서 시속 300km로 비행을 유지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FZG-76의 첫 번째 성공적인 발사는 1942년 12월 24일 페네민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실패한 시험 끝에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FZG-76의 최종 설계는 펄스 엔진을 동체와 방향타 후방에 높게 장착한 직선익 항공기였습니다. 동체 내부에는 앞뒤로 다음과 같은 구성이 있었습니다.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프로펠러 850kg의 폭발물과 세 종류의 기폭 장치가 장착된 탄두 570리터의 저렴한 75옥탄 가솔린이 담긴 탱크, 꼬리 및 고도 제어 시스템에 동력을 공급하는 압축 공기통 2개, 42셀 용량의 30V 배터리, 주 자이로스코프, 그리고 서보와 자동 제어 장치.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탱크에 연료를 채우고 충전된 배터리를 연결하고 압축 공기를 실린더에 부은 후 장치를 금속이 없는 곳으로 옮겨 나침반을 교정하고 목표 지점을 향해 진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발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경사로는 약 45m 길이의 길고 호민한 관으로 볼트로 연결된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적절한 경사로가 있는 콘크리트와 강철 바닥에 설치되었습니다. 튜브는 양쪽 끝이 열려 있었고 뒤쪽에는 총검 모양의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크고 아령 모양의 피스톤이 튜브에 삽입되었고 피스톤 핀이 슬롯을 통과하여 뻗어 있었습니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한 밀봉 튜브가 슬롯에 삽입되었습니다. 튜브 위에는 미사일을 지지하고 피스톤 핀에 기대어 있는 카트가 있었습니다. 연소실과 과산화수소, 과망간산 칼륨이 담긴 탱크가 있는 카트와 3개의 압축 공기 실린더가 연결되었습니다. 이 카트는 잠금 장치로 튜브 뒤쪽에 연결되었습니다. 램프 근처에는 금속 지지대 위에 분배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시동 시 엔진에 공급하고 연료 밸브를 작동시키는 압축 공기를 관리하기 위한 더 많은 공기 실린더, 압력 게이지, 밸브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연한 케이블을 통해 점화 플러그로 전류를 보내는 코일이 달린 변압기도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캐리지에 장착되어 피스톤에 단단히 고정되면 조종사는 근처의 대피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발사 시퀀스를 시작합니다. 비행 시뮬레이션을 위해 엔진에 공기를 불어넣고 스파크를 작동시켜 스파크 플러그를 점화합니다. 약 7초간의 예열 후 후방 캐리지에 밸브가 열립니다. 이로 인해 반응물이 혼합되어 연소실 내부에 초고온 증기가 분출됩니다. 압력으로 부러진 핀으로 고정된 피스톤은 튜브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여 캐리지와 미사일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증기 압력은 밀봉 튜브를 밀어 틈새를 닫습니다. 미사일은 시속 400km 이상의 속도로 발사됩니다. 램프 끝에 도달하면 피스톤이 튀어나오고 캐리지가 분리되며 미사일은 스스로 계속 상승하여 램프와 같은 경사로를 따라 속도를 얻습니다. 각 발사장에는 피스톤 여러 개와 연소 카트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용 중이었고 다른 하나는 준비 중이었습니다. 발사가 끝날 때마다 화학물질로 얼룩진 발사대는 특수 방호복과 고무 장화로 세척되었습니다. 비행 폭탄의 대량 배치 이후 더욱 위험한 버전이 시험되었습니다. FI-103과 동일한 구조의 조종석, 기본 조종 장치, 그리고 안전벨트가 달린 좌석을 포함하도록 개조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라이헨베르크, 라이첸백으로 명명되었으며 조종사가 목표 지점까지 유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자동 시스템을 수동 조종석으로 교체한 것이었습니다. 제트 엔진은 여전히 아르구스 S 영구를 동체 위에 장착했지만 내부 공간은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재구성되었습니다. 랜딩 기어도 없고 실제 탈출 기능도 없었습니다. 시험은 19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폭발물이 없는 훈련용 버전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들을 발사하기 위해 하인켈 HA-11이 폭격기가 사용되었고 항공기는 공중에서 낙하했습니다. 일부 조종사는 추락 후 비행을 안정시키고 직선 비행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불안정했습니다. 조종석은 매우 비좁았습니다. 세부적인 제어 장치나 안전 장치를 설치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출 좌석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좌석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를 조종한다는 것은 충격이 최종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의미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루프트와페 소속 러니다스라는 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P-101로 이동하기 전에 간단한 글라이더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살 공격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지만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활공 착륙을 시도했지만 설계상 불가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목표물을 더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조종사가 있었으므로 기존 V-1의 편차가 사라졌습니다. 폭탄은 시각 유도 방식으로 목표물에 직접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행기가 시야가 좋고 요격당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도달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170대 이상의 라이헨베르크가 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용 준비를 위해 보관되었지만 전투에 투입된 적은 없었습니다. 루프트와페 최고 사령부는 시험은 허용했지만 실제 작전에서의 사용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의 징역으로 인해 제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무기와 달리 이 UNP-103은 시제품으로 남았습니다. 이 무기의 존재는 최고 사령부가 조종사의 목숨을 걸고 극도의 정밀성을 추구했던 절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변종으로 단 한 번의 공격도 가해지지 않고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습니다. 페네민대에서 런던까지 이어지는 이 프로젝트. 1942년 10월 영국군은 발트해 연안 바로 앞 우제돔 섬에 거대한 인공 모래톱이 있는 항공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지 위에는 콘크리트 플랫폼처럼 보이는 것이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건물 단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독일이 뭔가 특이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최초의 구체적인 단서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곳 페네민대에서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이 될 미사일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개발되고 있던 로켓은 B1의 다음 단계인 A4 훗날 B2로 알려짐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훨씬 이전인 193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엔지니어 베르너 폰 브라운이 이끄는 팀은 독일군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대기권 밖을 비행하고 자력으로 이동하여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계획은 야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로켓이 자체 동력으로 상승하고 외부의 유도 없이 프로그램된 경로를 따라가며 무거운 폭발물을 탑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폰 브라운과 그의 팀은 세 가지 핵심 과제, 즉 충분히 강력한 엔진, 신뢰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 그리고 비행 중 발생하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구조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연료는 알코올과 액체 산소의 액체 혼합물이었습니다. 이 두 물질을 폭발실로 옮기려면 강력한 펌프가 필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과산화수소와 과망간산 나트륨의 반응으로 생성된 증기로 구동되는 터빈으로 구동되었습니다. 점화되면 엔진에서 연소가스가 노즐을 통해 고속으로 뿜어져 나와 로켓을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진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로켓에는 방향을 표시하는 자이로스코프 시스템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전하는 작은 날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륙시 항공기의 진로를 유지하기 위해 엔진 제트 내부에 방향타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비행 중 더 높은 곳에서는 로켓 후면의 가동 표면이 작은 편차를 보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로켓의 구조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공기 역학적인 형상 덕분에 저항을 덜 받으며 공기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거의 1톤에 달하는 폭발물이 장착된 탄두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동체에는 엔진, 연료 탱크, 제어 시스템, 그리고 유도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사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각 B2 로켓에는 여러 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이동식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한 대는 로켓을, 다른 한 대는 연료를, 다른 한 대는 산화제를, 그리고 또 다른 한 대는 점화 시스템을 운반했습니다. 이 모든 차량은 로켓을 수직으로 장착하고 연료를 채우고 전체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했습니다. 발사 준비가 완료되면 안전상의 이유로 발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휘소에서 긴 케이블을 사용하여 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한 V2의 첫 발사는 1942년 10월 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페네민대에서 이륙하여 80km 이상의 고도까지 상승한 후 발사 지점에서 190km 떨어진 곳에 착륙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은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아이디어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연합군 도시에 대한 보복 무기로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B2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화와 함께 약 80에서 90km의 고도까지 직선으로 상승한 후 급커브를 그리며 고속으로 하강했습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미사일은 시속 5,000km 이상의 속도로 낙하했습니다. 충돌 시에는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 폭발하기 전까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존재했던 대공 방어 체계로는 제때 탐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비교적 느린 비행 속도와 시끄러운 엔진을 가진 V1과 달리 V2은 충돌 전까지는 소리를 내거나 볼 수 없었습니다. 폭발하기 전까지는 추락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영국은 레이더를 사용하여 궤적을 추적하려 했지만 반응 시간이 너무 짧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너무 높고 빠르게 날아가 항공기의 요격도 불가능했습니다. 런던이 이러한 공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지만 앤트워프와 같은 다른 도시들에도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V2는 수천 명의 사상자와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정확도는 제한적이었고 전쟁 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 영향은 컸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폭발음을 듣고 참사를 목격했을 뿐입니다. 제조 측면에서 B2는 일반 공장에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노르트하우젠 근처 미텔베르크와 같은 지하 터널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로켓은 강제 노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생산되었는데 그중 다수가 강제 수용소 수감자였습니다.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미사일 조립 과정에서 수천 명이 탈진, 학대 또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한스 캄머 장군이 제작을 지휘했는데 그는 전체 조립 및 운송 시스템을 지휘했습니다. 로켓은 기차로 부품별로 운송된 후 발사장 근처에서 조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동성은 연합군이 발사 지점을 탐지하여 파괴하기 어렵게 만들어 독일의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발사 준비가 완료되면 그 과정은 매우 섬세했습니다. 액체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륙 직전에 탱크에 연료를 채웠습니다. 모든 전기, 압력 및 제어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자 보호 콘솔에서 점화가 작동했습니다. 몇 초 만에 로켓은 이륙하여 하얀 궤적을 그리며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B2는 복잡한 구조와 제작 및 발사에 드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사용된 최초의 진정한 로켓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현대 미사일의 직접적인 기원이기도 했습니다. 전쟁 후 미국과 소련 모두 자체 우주 및 군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엔지니어, 설계도, 그리고 부품을 가져왔습니다. 대륙간 로켓, 위성 발사,
심지어 달 탐사 임무까지 개발된 것은 바로 이곳에서 ETH 기술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 비밀 신호 및 제3제국의 전자전 독일은 장거리 탐지 시스템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운용된 레이더 중 하나는 해안 고정기지에 설치된 프레야 에프레야였습니다. 이 레이더는 100km 이상 떨어진 적기를 탐지하고 방어본부에 적시에 경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고도 계산의 정확도는 부족했지만 전투기를 공중으로 발사하는 데는 유용했습니다. 이후 독일은 더욱 정확한 비르츠부르크 윌츠부르크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포물선형 안테나를 갖추고 있었으며 주로 대공포 사격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동 표적 추적을 지원하는 광학 및 기계 시스템과 연결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이러한 장치가 서치라이트와 대포와 함께 전략적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동시에 야간 전투기용 레이더 개발도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은 전투기 전면에 장착된 리히텐슈타인 레이더였습니다. 이 레이더는 조종사들이 어둠 속에서 반사된 반사파를 이용하여 적 폭격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이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던 야간 항공 작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군함에 설치된 해상 레이더인 시에텍도 있었습니다. 에프레야와 유사하게 작동했지만 해상에서 사용하도록 개조되었습니다. 직접 관측하는 것보다 적 함선과 항공기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분쟁 초기 단계에는 순양함과 전함에 사용되었습니다. 레이더 외에도 독일군은 무선 항법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는 교차 빔 형태로 지상에서 신호를 전송하는 케이니케베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폭격기가 교차 신호 위를 비행하면 조종사는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표적을 직접 보지 않고도 더 정확하게 공격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이후 X게레트 및 Y게레트와 같은 더 복잡한 시스템이 등장했는데 무선과 타이밍을 결합하여 정확한 투하 순간을 계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날씨로 인해 공중에서 표적을 보기 어려울 때 유용했습니다. 영국군이 방해를 했지만 이 장치는 한동안 잘 작동했습니다. 연합군이 대응책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독일군은 개량형으로 대응했습니다. SN2 레이더가 도입되었는데 리히텐슈타인 레이더보다 탐지 범위가 넓고 간섭이 적은 더욱 강력한 버전이었습니다. 또한 전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도 조정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들은 주로 야간 전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영국은 항공기에서 투하된 윈도우스라는 금속 조각을 사용하여 가짜 레이더 신호를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 기술자들은 진짜 반사파와 가짜 반사파를 구분하는 필터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신호로 가득 찬 공간은 방공망에 장애를 초래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적의 송신 신호를 탐지하기 위한 수신기도 개발되었습니다. 코르프콜프라는 시스템은 영국 폭격기가 사용하는 ESS와 같은 연합군 레이더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항공기의 활성 레이더가 위치를 파악하면 대공포나 수색을 위해 파견된 전투기로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잠수함에도 경고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적 레이더가 접근하면 경고하는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수색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보트는 연합군 항공기에 탐지되기 전에 잠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센서들은 신호를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유보트가 제때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통신과 관련하여 독일군은 다양한 수준의 암호화를 갖춘 단거리 및 장거리 무정기를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신호는 내부 로터를 사용하여 메시지의 문자를 변경하는 애니그마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었습니다.
애니그마는 매일 다른 구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독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연합군은 나중에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술적 목적으로 차량에는 소형 무정기가 장착되었습니다. 전체는 내부 인터컴과 외부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소대는 휴대용 기기를 사용하여 지휘관과 통신할 수 있었지만 통신 범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음질은 지역, 날씨, 그리고 간섭에 따라 달랐습니다. 전쟁 내내 전자전의 중요성은 점점 커졌습니다. 화력뿐만 아니라 적을 먼저 보고 먼저 탐지하고 교란시키는 능력도 중요했습니다. 독일은 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연합군 역시 곧 전자전을 따라 발전시켰습니다. 프리츠 X, 미스텔, HS-293. 독일이 원격 조종으로 조종한 폭탄 제2차 세계대전 중 루프트바페의 가장 진보된 아이디어 중 하나는 비행기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향해 폭탄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폭탄은 눈으로 높은 곳에서 운이나 계산에 따라 투하되었지만 일단 공중에 떠오른 후에는 방향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폭탄이 떨어지는 동안 방향을 조정하여 더 정확하게 투하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초의 본격적인 모델은 프리츠 X 에프리츠 X로 표준 1400kg 폭탄과 매우 유사한 폭탄이었지만 작고 십자 모양의 날개와 움직이는 표면이 있는 꼬리 부분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장치는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투하되었고 항공기 사수가 조이스틱과 같은 일종의 리모컨으로 조종하여 무선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폭탄을 추적하기 위해 꼬리 부분은 흰색으로 칠해졌고 조종사는 광학 조종儀를 통해 폭탄을 관찰했습니다. 조종 장치를 움직여 폭탄이 진로를 이탈하면 경로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원시적인 시스템이었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처음 성공적으로 사용된 것은 1943년 9월 연합군에 항복한 후 북아프리카로 항해 중이던 이탈리아 전함 로마를 격침했을 때였습니다. 또 다른 유도폭탄은 ES-293으로 더 가볍지만 투하 후 점화되는 소형 로켓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덕분에 수평 사거리가 더 넓어졌고 마치 비행기처럼 표적을 향해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프리츠 X처럼 발사된 항공기의 무선 신호로 조종되었습니다. 조종사는 원격으로 표적, 특히 해상의 적함까지 유도했습니다. HS-293은 연합군 호송선단, 특히 영국 해협과 대서양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영국군은 S-293이 무선 유도 방식임을 알아차리고 전자 교란을 통해 신호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HS-293의 효과는 감소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척의 함선이 이 무기에 의해 손상되거나 침몰했습니다. 미텔이라는 더욱 이상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는 두 대의 비행기를 연결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래에는 거대한 폭탄을 탑재한 큰 비행기가 있고 그 위에는 작은 비행기가 있습니다. 조종사는 맨 위에 앉아 목표물에 가까워지자 폭탄 비행기를 떨어뜨렸고 비행기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채 추락했습니다. 이 폭탄은 교량, 함선, 요새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유도폭탄은 독일이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디어에서 훨씬 앞서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용하기 어렵고 다루기 어려웠지만 유도 미사일이라는 개념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들의 위력은 상당했습니다. 프리츠 X에 의한 로마호 침몰은 이 무기들의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이러한 유형의 공격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전체 호송대가 항로를 변경하거나 작전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반면 미스테로는 운용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소형 항공기는 무인이고 폭발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도킹이나 유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진로를 이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큰 항공기를 숨기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기습 공격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량이나 강화된 진지를 상대로 성공적인 임무들이 있었습니다. 나치 제트기. 너무 일찍 도착한 비행기들 전쟁 중 독일이 이룬 가장 위대한 기술적 업적 중 하나는 제트 추진 전투기를 공중에 띄운 것입니다. 연합군도 이 기술을 개발했지만 독일이 가장 먼저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획기적인 모델은 메서슈미트 A222로 당시 프로펠러 항공기보다 훨씬 빠른 쌍발 엔진 전투기였습니다. 제트 엔진 개발은 전쟁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하인켈과 융커스가 주도하여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터빈을 회전시키고 추력을 생성하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료가 빨리 마모되고 부품이 과열되었으며 시험이 자주 실패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제트 엔진으로 비행한 최초의 독일 항공기는 1939년 8월 H-에인켈 C-183이었습니다. 이것은 작고 실험적인 항공기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만 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역시 트윈제트 엔진을 장착한 H-에인켈 H-280이 나왔는데 잘 날았지만 루프트와페가 메서슈미트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전투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Me-206기는 1910년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진정으로 유용한 비행을 달성한 것은 1412년이 되어서였습니다. 초기에는 엔진의 문제가 계속되었습니다. 빨리 고장나고 겨우 20시간만 사용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항공기였습니다. 그것은 시속 850km를 초과했는데 이는 어떤 프로펠러 전투기도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그것은 기수에 4개의 대포를 가지고 있었고 폭격기를 쉽게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Me-262 외에도 흥미로운 제트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라도 AR-234는 세계 최초의 제트 폭격기였습니다. 날개에 2개의 엔진을 장착하여 매우 높고 빠르게 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격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정찰 임무와 소수이기는 했지만 폭탄 투하 임무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호르텐호 229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동체나 꼬리가 없는 전위기 형태의 항공기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저레이더 전투기로 설계되었지만 시험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설계가 너무나 발전되어 수십 년 후 스텔스 항공기의 영감이 된 Me-226기는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기동성이 뛰어나고 중폭격기를 격추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지녔습니다. 상공에서 급강하할 때는 적기가 이를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일반 전투기 조종사들은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Me-261호는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조종사가 가속할 때 엔진이 반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륙과 착륙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비행기가 갑자기 움직이면 엔진이 자동으로 꺼질 수 있었습니다. 내부 재료가 쉽게 마모되었기 때문에 엔진은 교체해야 하기 전까지 수십 시간만 지속되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Me-267기는 1414년에 전투에 나섰습니다. 소규모 그룹으로 공격하여 특히 연합군 폭격기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비행기는 기술 면에서 훨씬 우수했지만 훈련된 조종사나 연료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라도 AR-234는 주로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 실제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랜딩 기어가 없었고 이륙 후 분리되어 스키드에 착륙하는 분리형 캐리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접이식 바퀴가 추가되어 기존 활주로에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폭격기는 빠르지만 폭탄을 많이 탑재할 수 없었고 투하 정확도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트기가 직접 전투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호르텐호 229는 전투에 투입될 만큼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 중 하나였습니다. 박쥐 날개와 같은 형태는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시제기는 몇 대만 제작되었고 그중 하나는 전쟁 후 연구를 위해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모든 모델은 독일이 제트기 시대에 완전히 진입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비록 독일의 항공기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전쟁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비행하게 될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는 이 초기 독일 시제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차용했습니다. 불가능한 프로토타입, 제3제국의 가장 이상한 아이디어. 독일은 단순히 재래식 무기 개발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인 것부터 완전히 기괴한 것까지 다양한 실험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초기 설계나 시험 단계에 머물렀지만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색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중에는 타워에서 수직으로 이륙하는 매우 특이한 항공기인 바 3499 나토가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한 명의 조종사가 적 폭격기 편대에 직접 날아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승을 위한 고체 연료 로켓, 공중에서 점화되는 주 엔진, 조종사가 탑재물 발사 후 탈출할 수 있도록 분리 가능한 조종석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재사용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조종사가 탑승한 채 단 한 대만 비행했고 추락사고로 끝났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설계는 마하 2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도록 설계된 얇은 날개를 가진 로켓 비행기인 DFS-346입니다. 이 항공기는 시험 조종사 리피쉬가 수집한 데이터의 도움을 받아 개발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공중의 다른 항공기에서 발사된 후 로켓 엔진을 점화하여 높은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실전에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전후 소련에서 이 아이디어를 되살렸습니다. 비행 날개, 무장 글라이더, 로켓 추진 전투기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Me-163 코메스는 전투에 사용된 몇 안 되는 전투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전투기는 작고 총알 모양이었으며 접촉 시 폭발하는 고농축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상승하여 시속 900km, 560마일/아워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었지만 채공 시간은 몇 분에 불과했습니다. 공격 후 활공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지상에서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미-163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엔진은 위험했고 착륙은 어려웠으며 안정장치 없이 고속으로 발사해도 표적 명중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격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많은 조종사가 시스템 고장이나 착륙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특이한 발명품은 슈코다 카우바 SKP-14였습니다. 이는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자살 임무를 위해 설계된 날개 달린 유인 어뢰정의 일종이었습니다. 시제기 단계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주 290의 연장 버전인 융커스, 주 390과 같은 거대한 폭격기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는 이론상 미국까지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용으로 제작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이한 아이디어들 중에는 독일이 건조를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항공모함인 플위그초이크트래거 그라프 체펠린도 있었습니다. 해군 공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여러 차례 취소되었고 결국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유형의 해군 작전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없었고 그들의 우선순위는 잠수함과 방공에 있었습니다. 잠수함에 관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검토되었습니다. 21형 유보트가 설계되었는데 더 강력한 포대와 유체역학적인 선체 형상 덕분에 더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도입되었지만 현대 잠수함의 길을 열었습니다. 일부는 온전하게 노획되어 미국과 소련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바서폴, 와서폴과 같은 지대공 미사일 실험도 있었습니다. 바서폴은 EA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했지만 크기는 더 작았습니다. 지상에서 적 폭격기를 요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미사일은 무선 유도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후 수십 년 동안 대공 미사일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신무기 개발에 대한 노력은 막대했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중복되고 자금은 부족했으며 팀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 압박과 공장과 시설에 대한 끊임없는 폭격은 진전을 더욱 저해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연합군은 스케치, 모형, 엔진, 그리고 반제품 부품으로 가득 찬 기록 보관소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수집되어 여러 나라로 보내져 분석을 거쳤습니다. 당시에는 공상처럼 보였던 이러한 아이디어 중 다수는 나중에 성공적으로 부활했습니다. 비록 이 시제기들 대부분은 실전에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군사 혁신에 대한 급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기술을 개선하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완벽한 군인, 시대를 앞서가는 무기와 개인 장비 갈등이 계속되는 동안 더 강력한 위력, 정확성, 사용 편의성을 추구하며 많은 새로운 권총이 설계되고 제조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세계 최초의 돌격소총으로 여겨지는 슈투름게베어 44였습니다. 이 무기는 기관총의 속사 능력과 소총의 기동성을 결합했습니다. 중간 배럴 탄약을 발사하여 점사시 제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소총보다 짧았고 근접전에서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STG-44의 설계는 병사들이 근거리, 특히 도시나 숲 환경에서 적과 마주했던 동부전선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군대는 표준 소총보다 더 큰 화력을 제공하면서도 기관총의 무게와 반동이 없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STG-44 외에도 다른 개인용 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선 탄창과 접이식 개머리판을 갖춘 자동 기관 단총인 MP-40은 돌격부대와 공수부대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장거리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근접전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혁신은 판처파우스트와 같은 휴대용 유탄 발사기의 사용이었습니다. 판처파우스트, 판서파우스트는 연합군 전차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속이 빈 장약을 발사하는 일회용 유탄 발사기였습니다. 복잡한 훈련이 필요 없었고 사병이라도 별다른 지시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판서슈렉은 더 크고 재장전이 가능하며 보호막이 있었지만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수동 지뢰, 접착식 장약, 특수 칼, 그리고 던지기 쉬운 고전적인 손잡이 수류탄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수류탄도 개발되었습니다. 저격수를 위한 망원 조중형이 장착된 소총과 눈, 사막 또는 습한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모델도 제작되었습니다. 독일은 소음기와 아음속 탄환이 장착된 권총 등 무소음 무기까지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특수부대, 스파이 또는 적진 후방의 파괴 공작 임무에 사용되었습니다. 비록 수는 제한적이었지만 모든 유형의 시나리오를 얼마나 잘 고려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무기 외에도
병사들의 장비 개량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습기에 강한 직물을 사용한 다양한 기후에 맞춰 설계된 군복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장친위대 와픈 SS는 당시 다른 군대에서는 흔하지 않았던 위장복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숲이나 눈 덮인 환경에서 전투원을 더 잘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험용 야간 투시경도 개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포트라이트에 반사된 적외선을 특수 렌즈로 포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고글은 크고 무거웠으며 차량이나 고정 무기에만 장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나중에 보편화될 장비의 예고편이었습니다. 판터 전차는 비록 극소수였지만 야간 전투에서 이 장비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용 구급 상자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군인들에게 진통제, 반창고, 그리고 기본적인 감염 치료제를 제공했습니다. 헬멧 또한 충격 흡수력이 향상된 주형 강철을 사용하여 현대화되었습니다. 독일 헬멧 디자인은 매우 실용적이어서 여러 나라가 수년 후 그 형태를 모방했습니다. 발전의 또 다른 측면은 통신이었습니다. 분대용으로 소형 휴대용 무정기가 도입되어 기동 조정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전차병과 포병대를 위한 헤드셋도 등장했습니다. 비록 초보적이기는 했지만 오늘날의 무기와 비교해보면 당시 다른 군대가 사용하던 무기보다 우수했습니다. 독일 낙하산병 팔 심제가은 특수 장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들은 절단 헬멧, 무릎 보호대, 그리고 자동 소총과 경기관총을 결합한 FG-42와 같은 소형 무기를 착용했습니다. 이 무기는 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어깨 또는 엎드린 자세로 사격할 수 있었고 접이식 총검이 달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사들의 각성을 유지하거나 피로 저항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약물 개발도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잠을 자지 않고 장거리 행군을 견뎌내기 위해 메스암페타민 알약을 투여받았습니다.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지만 당시에는 전선의 기세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여겨졌습니다. 기술 혁신과 전쟁 압력의 결합으로 독일은 몇 년 만에 다양한 개인 전투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비록 많은 것들이 분쟁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현대 군인의 무장 및 장비 구성 방식에 영향을 미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형 잠수함과 자살 무기. 히틀러의 최근 해군 도박 전쟁 말기에 독일은 1인용 해상 함정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네거였는데 사실상 개조된 어뢰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G7의 어뢰와 모양은 같았지만 위쪽에는 조종사가 누워서 사용할 수 있는 아크릴 조종석이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잠망경으로 함정을 조종했고 그의 유일한 임무는 적 함선에 접근하여 최대한 조준한 후 바로 아래에 장착된 진짜 어뢰를 투하하는 것이었습니다. 함정이 고장나거나 함정에 빠지면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모델은 배터리로 작동했고 사거리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근처의 총격이나 폭발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도 없었습니다. 네거의 장점은 조용히 접근하여 기습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조종사가 임무 중 전사했지만 일부는 소형 함선을 격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종사가 직접 충돌하지 않고도 인간 어뢰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네거보다 개량된 마더 마더였습니다. 마더는 같은 기반을 가졌지만 수미터까지 잠수할 수 있어 탐지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전기로 작동했고 매우 간단한 조종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재돌입 장비가 없어서 조종사는 탈출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치는 소형 잠수함에 가까운 몰치였습니다. 길이는 약 8m였고
길쭉한 형태였습니다. 수면과 매우 가까웠지만 완전히 수중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조종했고 앞쪽에 실어로에 2발을 장착했습니다. 사거리가 짧고 기동성이 제한적이어서 해류가 있거나 능동적인 방어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몰크는 주로 지중해에서 사용되었으며 대규모 작전용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저조했습니다. 많은 몰크가 목표물을 빗나가거나 발사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 사령부는 연합군 호송선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했기 때문에 수십 대가 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좀 더 정교한 소형 잠수함인 비버 피벨가 건조되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이미 2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거의 항상 1명만 탑승했습니다. 수상 주행을 위한 소형 디젤 엔진과 수중 항해를 위한 전기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몰치와는 달리 비버는 더 깊은 곳으로 잠수하고 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측면에 어로의 2발을 탑재했습니다. 단점은 물이 자주 새는 것이었고 조종석 시야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버는 영국 인근과 영국 해협의 함선을 공격하기 위해 해안 항구에서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성공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어떤 함선은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침몰했고, 어떤 함선은 레이더에 탐지되었으며, 어떤 함선은 항로를 이탈하여 연료가 고갈되었습니다. 이 무기들의 설계는 절박함과 창의성이 뒤섞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재활용 부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에서 개조하여 단기간에 개발되었습니다. 군사적 효용성은 제한적이었지만 독일이 전쟁 말기에 활용하려 했던 비정규전의 한 형태였습니다. 공격은 특수부대에 의해 조율되었으며 소형 잠수함들을 목표물 가까이로 이동시키기 위해 예인선이나 모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무는 야간에 수행되었으며 기지와의 통신은 없었고 최소한의 지시만 받았습니다. 이 모델들은 기존의 대형 유보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지만 훨씬 저렴하고 생산이 쉬웠으며 많은 승무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연합군 항구나 상륙 지점처럼 일반 유보트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사된 수백 개의 장치 중 목표물을 명중시킨 것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나치 사령부는 최소한 연합군의 징역을 지연시킬 수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 해까지 이러한 작전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해에 시험된 또 다른 장치는 적 함선 타격 임무를 위해 설계된 소형 모터보트인 린세 런치였습니다. 잠수함이 아니라 승무원 한 명이 조종하는 일종의 폭발물 보트였습니다. 구조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가벼운 선체, 기본적인 조종 장치가 있는 좌석, 그리고 선수에 고정된 폭발물 장치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종사는 목표물을 향해 전속력으로 보트를 조종했습니다. 충돌 직전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보트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탑재물은 목표물에 닿거나 근접 기폭 장치가 작동하면 폭발했습니다. 많은 경우 뛰어내리는 것이 생존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폭발이나 적의 총격에 맞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격에는 매우 특수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린세보트는 경비가 허술한 지역이나 기습 임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되었습니다. 빠르게 이동했지만 눈에 띄고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때로는 세 척씩 무리지어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두 척은 직접 공격하고 세 번째 척은 지원 또는 물속으로 뛰어든 조종사를 구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무기들은 북유럽의 여러 항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일부 임무는 정박 중인 선박을 침몰시키거나 항구 구조물을 손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박들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 사령부는 제한된 자원으로도 전략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유형의 자원에 계속 의존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모든 무기들, 즉 소형 잠수함, 인간 어로에, 그리고 폭발성 보트는 분쟁 말기에 연합군의 징역을 저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제작되었고 장시간의 시험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운용자 훈련은 기본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이 특수부대는 소위 클라인캄프베르반대, 클라인캄프페벤대라고 불리는 파괴 공작과 소형 차량 공격을 전담하는 부대의 일부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공중 지원이나 해군의 지원 없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서면 명령서와 목표 지시서, 그리고 기껏해야 지도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무기들의 사용은 비밀스럽지 않았지만 신중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사상자나 실패에 대한 공식 보고는 피했습니다. 생존한 조종사들은 가능하면 자력으로 귀환하거나 모선 잠수함에 구조되었습니다. 조직적인 구조 체계는 없었고 많은 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무기들의 기술 수준은 로켓이나 제트기 같은 다른 더 정교한 독일 무기들보다 열등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심지어 거의 보상이 없는 임무에 폭탄을 든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계속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무기들이 제작되고 인도되어 전투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박물관에는 적을 저지하려는 모든 시도가 아무리 가능성이 낮더라도 용인되었던 최후의 단계의 사례로 여러 무기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무기. 나치 원자 폭탄 1990년대에는 원자핵을 분열시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증거가 이미 있었습니다. 이는 유럽 과학자들의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독일은 이 아이디어를 무기화하려고 시도했지만 다른 나라들만큼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담당팀이 필요한 자원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원자력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군에서 관리했지만 나중에 교육부 산하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이 연구를 이끈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연구팀은 원리를 잘 이해했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안정적인 연쇄 반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순수 우라늄과 중수와 같은 핵심 물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천연 우라늄을 유용한 동위원소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정제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독일이 아직 완전히 개발하지 못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원자로 감속제로 사용된 중수는 노르웨이의 한 공장에서 공급받았지만 연합군은 생산과 운송을 여러 차례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제어된 반응을 일으켜 폭발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재료가 부족하여 프로젝트는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게다가 나치 정권 내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무기의 잠재력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개발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이미 개발 중인 다른 무기에 비해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은 소형 실험용 원자로를 이용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설계에는 중수에 우라늄 블록을 담가 지속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원자로들은 모두 완전히 작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산 결과 훨씬 더 많은 양의 우라늄이 필요했지만 이는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미 훨씬 더 많은 자금, 과학자,
그리고 산업시설을 갖춘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그만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 팀은 고립되어 재료나 다른 국제 연구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다른 추축국과의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원자력 프로젝트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최고 사령부는 신속하게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미사일, 제트기, 잠수함이 우선순위에 올랐습니다. 핵 프로그램은 당장 활용될 수 없는 실험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연합군이 유럽을 진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독일이 원자폭탄을 보유할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핵 에너지 관련 공장, 실험실, 그리고 저장고를 수색하기 위해 특수부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대 중 하나가 알소스 작전, 오퍼레이션 알소트로 우라늄이나 중수가 소련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임무 수행 중 그들은 헤잉겐에 있는 연구센터와 같은 곳을 발견했는데 하이젠베르크의 팀이 최첨단 실험을 수행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문서, 원자로 시제품, 그리고 소량의 우라늄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독일의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일 과학자들의 계산은 이론적으로는 정확했지만 원자 폭발에 필요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자원은 부족했습니다. 우라늄은 작고 가공되지 않은 금속 블록이나 분말 형태였습니다. 중수는 분산된 탱크에 담겨 있었습니다.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조립체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하이젠베르크를 포함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많은 과학자들이 핵폭발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실제로 핵폭발을 달성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체포 후 비밀리에 녹음된 대화에서 그들은 아직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명확한 구조의 부재였습니다. 나치 지휘부는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각 그룹은 중공업이나 군대와 같은 다른 주요 부문과 연계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더욱이 내부 불신과 붙여간 전쟁으로 인해 자원이 차단되거나 잘못 관리되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이 항복했을 당시에는 제작 중인 폭탄이나 즉각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단지 아이디어, 공식, 그리고 축소 모형만 있었을 뿐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신문을 위해 미국이나 영국으로 이송되었고 다른 과학자들은 감시를 받으며 독일에 남았습니다.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우주를 횡단하려 했던 나치 로켓 1914년, 전황이 이미 제3제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몇몇 독일 설계자들은 전장 너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오이겐 쉥어는 이레네 브레트와 함께 전례 없는 비행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비행기 경로를 따르지 않고도 대서양을 피격 없이 횡단할 수 있는 함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것은 대기권 밖으로 거의 솟아올라 앞으로 튀어오르는 로켓 비행기였습니다. 이 모형은 실버보겔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은빛새라는 뜻입니다. 디자인은 비행기를 닮았습니다. 길쭉하고 날개는 짧고 창문은 없는 비행기. 로켓을 이용해 경사로에서 발사하여 이륙에 필요한 속도를 얻는 것이 목표였다. 이륙 후 주 엔진이 비행기를 원하는 고도까지 밀어준다. 그런 다음 살짝 낙하하여 대기권에 진입한 후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도착할 때까지 긴 점프를 계속한다. 중에도 비행이라고 불리는 이 비행 형태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의 계산에 따르면 실버포겔은 적의 요격기와 방어 시스템을 피해
초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목표는 단 한 번의 폭발로 뉴욕과 같은 먼 도시들을 폭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론 자체는 타당했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작동하려면 내열성이 높은 소재가 필요했습니다. 대기권에서 매번 튕겨나갈 때마다 엄청난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적절한 코팅을 하지 않으면 동체 일부가 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궤적과 속도의 정밀한 제어가 필요했습니다. 너무 높이 튕겨나가면 추진력을 잃고 올바른 각도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었고, 너무 낮게 튕겨나가면 기압으로 인해 파손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설계는 결국 문서화 단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는 전쟁 후 연합군에 전달되었습니다. 설계도를 검토한 엔지니어들은 계산이 정확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디어는 매우 진보적이어서 수년 후 미국과 소련의 다른 우주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기권 튕겨 비행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독일 내에서 질버포겔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생산 중이던 B1이나 B2 미사일에 비하면 이 신형은 먼 미래의 일처럼 보였습니다. 제3제국은 아직 수년간의 개발이 필요한 기술에 자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이 계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특정 분야의 야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공중전의 경계를 벗어나려 시도한 유일한 프로젝트는 아니었습니다. 독특한 설계의 항공기와 높은 고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로켓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무인 항공기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버포겔은 가장 급진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단 몇 초 동안이라도 행성을 이륙하여 고도에서 돌아와 정밀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시제기는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계산, 스케치, 그리고 모형으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실행되었다면 그 결과는 당대 가장 기이하고 진보된 기계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버포겔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일련의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시간, 자금, 그리고 시험할 장소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엔지니어들 중 다수는 다른 강대국으로 영입되었습니다. 실버포겔 프로젝트는 대중에게는 잊혔지만 그 잠재력을 재빨리 알아본 다른 나라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되었습니다. 이렇게 제3제국의 마지막 시기에 탄생한 아이디어는 우주 정복 경쟁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치 독일을 돋보이게 한 것은 단순히 개발한 무기의 수만이 아니라 기꺼이 시험해 보려 했던 아이디어의 종류였습니다. 붕괴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현실적인 프로젝트부터 거의 무의미한 실험까지 모든 것에 도박을 걸었습니다. 이 시기는 긴박감, 즉흥성,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집착으로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위험. 전쟁 후 그러한 아이디어 중 상당수는 흩어졌고 일부는 복제되었으며 일부는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군사력이 잃을 것이 전혀 없을 때조차도 무엇이든 시도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였습니다.